아무튼 방금 교수님부터 아주 건사하게 소개받은 조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호흡기 감염병은 가장 쉽게 우리들한테 감염되는 그런 질환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는 그 호흡기에 감염되는 그 병원체들이 여러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호흡기에 어떠한 병원체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상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흡입하는 공기에는 많은 미생물 또 부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호흡기에 감염된 사람이 있거나 감기에 감염된 사람이 있거나 요즘에는 코로나 이런 데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을 또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변에 병원성 그런 미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성 미생물이란 어떤 건가, 특히 호흡기에 관련된 건 어느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에 감염이란 것은 호흡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관이 있죠. 비강, 인두 또는 무슨 기관지 여러 가지 그 횡강맥 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 호흡기는 입에서부터 폐포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미생물이 자기가 선호하는 곳에 이렇게 주둔해가지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병원균이 여러 군데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이런 병원균들은 꼭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또 병원균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강에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좋아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호흡기가 가장 많이 먼저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 유해 물질도 가장 먼저 노출되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런 질환들, 호흡기 질환들은 건조한 봄이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는 감기서부터 아주 뭐라 할까, 폐암, 어찌됐든 간에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다양한 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그래서 보면은 호흡기에는 upper part 이런 그러니까는 upper respiratory tract이 있고 아래 호흡기계가 있는데, 이런 upper part에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그림을 보듯이 코, 인두, 후두 쪽을 우리가 위 호흡기, 상기 호흡기계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래 호흡기계는 이런 후두 이런 기관들, 이제 기관, 폐, 흉곽, 또 이거 기관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lower respiratory trac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하다시피 이렇게 호흡기는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 그러니까 위에 호흡기에서 걸리는 질환과 아래 호흡기에서 걸리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상부 호흡기,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상부 호흡기, 코, 입, 비강, 인두, 후두 이렇게 상기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상기도 우리가 코, 입안, 이런 후두 그런 주된 그 기능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흡입한 공기를
체온과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습도가 100% 되도록 가열, 가습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흡입한 공기를 호흡기를 인도해서 가스 교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래서 상기도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정상적으로 존재하면 전부 다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숙주의 저항성이 약해지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그 호흡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호흡기의 그 감염들은 그 바이러스 감염들은 셀프 리미티드라 하죠. 왜냐하면 어떤 질환은 아주 중요하지 않고 살짝 들어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 어떤 기간이 지나면 때로는 감기가 우리 걸렸는데 그 감기에 아무리 우리가 감기에 콜록콜록 코를 흘리고 해도 어떤 기간이 딱 지나가면 저절로 낫죠. 이거를 셀프 리미티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상호흡기에서 걸리는 바이러스 감염은 대부분 셀프 리미티드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세균들이 또 바이러스만 있으니까 세균들도 있는데 세균들이 이제 또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 세포복이 두꺼운 그런 그람 양성 세균들이라서 상당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부호흡기는 어떻게 그러면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방어를 하는가? 우리가 인두에서 이렇게 입에서 많은 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면 이 침으로 해서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호흡기는 주로 비말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많이 있는 그런 그 비말들도 또 우리가 감염된 사람들의 침이나 또 기침할 때 재채기 그런 비말들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방어를 하는가 보면은 비강, 코 있잖아요. 코하고 인두는 이렇게 점액 손모개가 있죠. 이런 바이러스나 그런 병원체들은 이 손모개와 부착하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에 가는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감염이 되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상부 호흡기에서 가장 쉽게 많이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과라고 아무튼 이거는 여러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먼피스, 미즐, 파라인플루엔자 또 레스피라토리 신시셜 바이러스 이게 전부 다 파라인플루엔자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런 파라믹소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급성호흡기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바이러스 아마 여러분들이 믹소바이러스 파라믹소바이러스 하면은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이나 이런 걸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급성호흡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바이러스가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바이러스를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RNA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단일 음성 RNA 바이러스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바이러스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세포융합 단백질이 있고 혈구 응집소가 있고 뉴라미다이드라는 그런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당 단백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 안에는 여러 가지 제가 그랬죠. 그 비강에서 이 감염이 되면은 이런 혈구 응집소 세포 융합 당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부착시키는 병원균과 말하자면
숙주간에 이렇게 부착시킬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헤마그루친인 응집소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속에는 어떠한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이 많은데 상기도 감염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감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기도 감염 또 이 호흡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균 라이노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50%가 차지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는 이 비강에 산재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레스피라토리 신시얼 바이러스들이 감기를 일으키지만은 이들은 대체로 원인이 다양하지만은 증상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미티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하다시피 이러한 그 원인체들은 병원균은 비강 인두로부터 바이러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체액이나 또 그 환자들이 재채기를 할 때 비말로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재채기 할 때 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만지거나 할 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파라믹소 바이러스를 보여주면서 그런 헤마그루친인 뉴라미데이즈 같은 그러한 그 뭐랄까 표면 분자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주세포의 상피세포, 섬모나 미세 그 육모에 이렇게 부착하는 부착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에 입안에나 또 인두에 분비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잘 씻겨내리지 않고 딱 부착돼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감기도 있지만은 감기로 인한 이염, 기염이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어퍼파트 레스피라토리에 관련돼 있는 이런 공간들, 코에 있는데 뭐 이 중이 유양돌기를 침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이유로서 우리가 그 환자 비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접촉을 했을 때 유스타키관과 부비동이 개구가 막히면은 점액세포계의 청소 기능이 방해돼서 염증성 산물이 축적되고 더욱 붓고 이제 막히고 이런 거죠. 여기에는 멈프스 바이러스, 또 레스피라토리 센시셜 바이러스가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기모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기도 감염과 마찬가지로 2차적인 세균은 주된 뇌종양 합병증을 야기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2차적인 그 감염도 되고 2차적인 세균은 뭐냐면 1차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숙주가 어떻게 말하면 망가졌잖아요.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세균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 2차적인 세균이 누모코쿠스, 페렴 알군이고 헤모필리아 인플루엔자균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균한데 이거는 헤모필루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이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이 주된 합병증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기도에는 감기, 이염, 또 이염에는 또 중이염, 외이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중이염이 이제 주로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고 2차적으로 이건 2차적으로 세균성 원인균 있죠. 뉴모코칼, 스트랩토코쿠스, 표제니, 스타필로코쿠스 그러니까 그런 폐알균도 있고 또 스트랩도
스테프도 이제 그 뭐지? 한홍사슬균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는 황색 포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급성 중이염에 걸리면은 청각장애나 학습장애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은 계속해서 환웅액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위염에는 외위염이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귀가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서 약간 중이염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외이염 원인은 이런 피부에 존재하는 정상 무리균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무리균들이 있죠. 스타필로코커스라든가 캔디다 라든가 또 그라운 포지티브 기회적인 그런 감염이 돼 있고 바칠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증상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또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배우죠. 했을 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호흡기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호흡기에 관한 바이러스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무슨 뭐 성분, 성질, 캐릭터라이제이션 같은 것은 제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할까 상기도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 부비동 코 안에서 빈 공간들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도 세균 전부 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죠. 그래서 이 발생 기전 같은 것은 중이염과 좀 거의 비슷하고 또 우리가 감염을 오랫동안 감기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 남성들 또 어린애들 보면은 그 바이러스성 부비동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비동염에 걸리면은 이 배출구가 막히거나 또 점액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균 감염은 뉴모코커스 페레말군이나 또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같은 그러한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부비동 대부분 이 어퍼파트 레스피라토리는 바이러스성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만일에 그 부비동염을 알고 있으면 세균성은 그냥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세균성 항생제가 없이 그냥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닝스, 인두염이죠. 인두염을 우리가 소스트로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1차에서 2차로 갈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슬알균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우리가 바이러스성 세균성은 이렇게 임상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험실 또 진단이 필요한 거죠. 중증 인두염은 환웅사슬알균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개 중증에 걸리면은 1차적으로 바이러스 걸리고 2차적으로 이런 세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 인두염에 항균제를 사용해요. 항균제를.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항균제를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항균제를 사용하냐면은 세균성 급성 인두염 이후에 발생되는 류마티스 열이라든가 이런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변도성 농양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병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항균제를 인두염이 있을 때는 항균제를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안티바이오틱스를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또 볼고리도 제가 어퍼 파트라고 해서 코 이런 이 구강 또 인두 후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볼고리, 멈프스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 하죠. 이게 전부 다 파라인플루엔자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애들 보면은 귀 옆에가 조금 이렇게 붓고 이하선염인데서 붓고 또 커지면은 고환염을 앓게 되는 또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볼고리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전염병 중에 제2군에 속합니다. 제2군이라 하면은 우리가 백신으로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또 백신으로서 이 질환을 에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멈프스에 대한 보면은 멈프스 역시 RNA 바이러스고 파라인플루엔자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멈프스는 하나의 혈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시네이션을 해 놓으면은 우리한테 몸에 면역이 생기면은 전혀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신으로서 이 균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혈청이라는 게 혈청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병인명이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은 증식을 하죠. 상부호흡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1차적인 혈증이 일어나서 타액선으로 가가지고 타액선에서 2차적인 그 바이러스 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나 난소, 내막 췌장으로 가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대개 볼고리는 무증상으로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없이 경과되고 있지만 그러므로 해서 또 면역이 습득될 수가 있죠. 그리고 되게 어린 애들한테 많이 걸리죠. 잠복기는 되게 21일인데 두통대, 전신권태, 또 식욕부진.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이하선이 붓고 통증을 느낀다는 거겠습니다. 또 우리가 침을 생길 때 이런 통증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그 두통, 전신권태, 또 이하선이 붓고 통증을 일으키는데 합병증으로는 무균성 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고 소화췌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고환염, 난소염 이런 것은 성인들에게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난청, 뇌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볼고리는 한 번 감염이 되면 종신 면역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볼고리는 주로 드라이 시즌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봄에 많이 되죠. 그래서 15세 밑에 어린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볼고리는 감염을 일으켜서 일주일 후에 가장 많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병원균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면 특히 대부분 바이러스는 특히 치료법이 없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또 예방약도 없고 할 때는 대중요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멈프스는
1960년대부터 약독화, 그러니까 생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백신을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정기적으로 맞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백신을 맞으면은 우리가 정신 면역을 받기 때문에 항상 추가 면역 몇 번을 받고 있으면 정신 면역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MMR이라는 생백신이 있기 때문에 멈프스, 미즈, 루벨라 생백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요즘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멈프스 생백신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예방접종을 중지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약한 뭐라고 할까,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백신 맞는 애들 중에서 1% 이하에서 이하선염을 발생시키고 또 무균성 내막염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잠시 동안 MMR을, 그러니까 멈프스를 제외한 루벨라나 미즐만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MMR 다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두염, 이 후두에 감염이 되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전부 다 바이러스가 상부 호흡기계에서 생존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질병을 일으킨 거 보면 어떠한 바이러스는 한 곳에서 한 가지 질병만 일으키는데, 어떠한 바이러스는 여러 곳에서 여러 질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후두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대부분인데, 라이노바이러스, 감기 또 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비리대에 속하는 파라인플루엔자가 여러 1, 2, 3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이런 후두통을 일으키는 그러한 균들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폐렴, 뉴모코카, 또 마이코플라스마 이런 것이 이제 2차적으로 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급성으로 발생해 목신소리가 나죠. 또 기침,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인후통 역시 대증요법을 사용하는데 말도 하지 않고 또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이염, 기염처럼 항균제는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급성후두염이 있죠. 급성후두계염은 어린이들한테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원인 불명의 비인두의 인플루엔자 균이 후두궤를 이용해서 심한 염증과 부종을 야기시킵니다. 호흡기가 막히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지럽고 호흡기가 막히기 때문에 기관지 삽입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구멍을 다른 데를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나 백신을 헤마필로스 타입 B 백신을 맞추면은 괜찮습니다. 후두계염 같은 거는. 근데 대부분 이 상부 호흡기계에 에 걸린 이런 질환들을 보면은 안티바이오틱스 이런 호흡기 세균 원인이 될 때는 안티바이오틱스를 세포탁신하고 크롬페니콜 같은 것을 즉시 투여하고, 크롬페니콜은 굉장히 유용한 세균성
감염에 좋은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헤모필러스 타입 B 백신은 후두개염, 급성 후두개염을 포함해서 또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들은 그런 다른 이 균에 의해서 다른 감염들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백신도 맞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도 같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구강 감염도 있습니다. 하긴 구강은 많은 그 정상균 무리들이 이 치아나 또 점막 표면에 부착해서 있으니까 이 침으로 배어 나오는데, 실상 구강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이 치아 뭐랄까 감염할 때 다시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 구강 감염,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에 의해서 구강 감염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증상을 하는가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강에서는 침이 분비성 항체, 또 백혈구, 탈락된 점막 상피세포, 또 항균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입안에서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만일에 이런 여기에 정상 무리균들이 아닌 이 병원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기침을 할 때 못해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랬을 때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 입안 안에서 많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런 그 입안을 씻어낼 수 있는 역할을 중지시키겠죠. 또 탈수 환자나 장티푸스 폐렴 등과 같이 이런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안에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증식을 해서 구강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강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입염 또 치아 사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구강 감염을 보면은 구강 캔디다증이 있어요. 캔디다증은 뭐냐면은 주로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들 있죠. HIV 감염자나 악성 종양으로 면역이 떨어진 자한테 이렇게 캔디다가 많이 오는데, 캔디다는 세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아주 정상적인 무리균으로 있다가 이런 호스트,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나 또 숙주가 약해졌을 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면역 감염, HIV 감염자는 어떻습니까? 면역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입안이나 이런 식도 이런 데서 많은 균들이 살아납니다. 특히 캔디다증은 식도에 많이 번지고 입안에 번져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끔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설사증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체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 캔디다증을 하면은 항균제를 우리가 먹고 또 바르고 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강 감염을 보면은 충치가 있죠. 이것도 치아 표면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이제 치과할 때 배워서 알겠지만, 이러한 치아 표면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충치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치주 질환, 이런 염증을 치주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 감염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다른 뭐 치아 그런 치과할 때 또 많이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구강 감염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정해져 있는 그런 간단한 일들이죠. 그래서 치과 때 다시 이게 이제 겹쳐서 얘기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상부 호흡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또 생기는 질환이 뭐냐면 수막염입니다. 메닌자이티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환이 되겠죠. 그 뇌척수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했는데 뇌척수에 이렇게 물이 생겨서 그 염증 상태가 되지만은 이게 어떻게 다주사가 아니라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 메닌자이티스 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부 그 호흡기계에 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메닌자이티스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엔테로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또 세균성 수막염은 실상 바이러스 수막염에서는 거의 좀 리커버가 되지만 세균성 수막염, 특히 그 수막알균이나 인플루엔자균, 폐렴알균, 결핵성, 또 단핵성 리스테리아균들이 이렇게 세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세균이 되겠는데 실상은 세균성 수막염은 정말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치사율이 거의 10%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로는 비말 감염, 또 환자나 병원체 그 보유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접촉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수막염은 다른 그 비말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감염이 있지만은 특히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얻는 메닌자이티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막염에는 수막알균성 수막염, 이거는 세균성이죠 주로. 그래서 이 나이제리아 메닌자이티스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이 나이제리아 그 메닌자이티스는 메닌지코쿠스 그리고 또 음성 쌍균이고 호기성이고 또 현막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고 또한 여러 가지 항혈청이 있으니 혈청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혈청에 따라서 혈청형 A형은 그 아시아에 가장 흔하고 또 B형 같은 것은 서구에서 흔하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수막염, 수막알균성 수막염도 우리나라에서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사람의 비강, 인후두에 상대하고 있고 또 환자나 보균자의 코나 목의 분비물 또는 비말 감염에 의해서 상기도를 거쳐서 발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격심한 두통과 경부 경직을 특징으로 하는 수막염을 일으키고 또한 균혈증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경을막염, 관절염 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밀집된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것, 또 공동체 기숙사, 또 군인들 병영막사 같은 데서 아주 유행이 많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로서는 우리가 이거는 수막알균성은 세균이기 때문에 주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죠. 세포탁심은 가장 좋은 그러한 안티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수막알균성 수막염도 백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법정 2급 법정 감염병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서 그 일반 커뮤니티의 유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백신인데 우리가 그 혈청형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혈청형 A, C, W, Y 4가 단백 접합 백신을 만들고 또 다당 백신이고 또 B형 제조합 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신이 많은 것은 그만큼 수막 알균성 수막염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애들한테 하면 치명률도 세고 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상기도 그러니까 upper respiratory tract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감염병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하기도 lower respiratory 그런 인펙션 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감염을 보면은 여기 하부 여기 그림을 보는데 보면은 하부 호흡기는 성대에서 시작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그 폐포에 끝납니다. 그래서 하부 호흡기의 주된 그 기능은 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흡입한 그 대기가스를 말초 호흡기에로 이제 그리 들어가 가지고 전달하고 우리가 흡입한 대기가스를 말초 호흡으로 전달하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그 우리가 들어가 있는 대기호흡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이 호흡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 촉진하도록 하는 게 이러한 그 하부 호흡기의 그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대기가스는 모세혈관으로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산화탄소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급성하기도 감염은 소아과에 입원한 환자의 거의 30%를 차지하죠. 그러나 이 30%를 차지하는데 거의 바이러스가 이 그 하기도 감염의 주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이 하기도 감염은 나이가 어릴수록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소견으로는 바이러스들이 서로 그 바이러스 병원체들이 아주 비슷한 그 증상을 유발해서 굉장히 이게 무슨 바이러스다는 거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기도 감염에는 트라카이티스 특히 기관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대개 하기도 감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상기도에서 보는 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1, 2형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레스피라토리 세포융합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가 있고 아데노바이러스가 이 기관염을 감염시키는 원인균이 되겠고 또 2차적으로 박테리아는 그룹 A 스트랩토코쿠스가 있고 디프테리아균도 있고 또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러스가 있습니다. 기관염은 성인에서 목이 쉬거나 그 흉골대에 뜨끔뜨끔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그 증상을 보이는데 이 클롭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클롭은 킁킁거리는 그 기침소리 또 새소리 이런 천명음이 들어가는 호흡이 곤란한 여러 가지 그룹의 질환을 통틀어서 이렇게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룹이 서서히 진행되고 또 밤에 특히 밤에 이제 이런 막 새소리가 나고
막 컹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세 이하의 소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발열은 하지 않고 침 흘린 것도 없지만은 이런 크롭이 서서히 밤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치료는 주로 가습산소를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주로 염증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에피네프린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분무기로 목에다가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프테리아. 여러분들이 디프테리아는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프테리아 역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힘듭니다. 하지만 어린이들한테 필수 백시네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균이 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원인균은 코니박테리움 디프테리아로서 독소 생성 균주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세균이죠. 그라미 양성이고 바칠루스입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균은 VWY자로 모양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배양을 했을 때. 그리고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면 곰봉 모양으로 나타나서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독소 생성 균주가 그 디프테리아, 코니박테리움 디프테리아가 비말 감염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도, 인두 기관의 점막에 침범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뭐라 할까 대량의 디프테리아 독소를 생성해서 점막 상포의 백혈구를 파괴해가지고 궤양을 형성하고 극소적으로 증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그런 독소가 흡수돼서 전신적으로 중독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소는 말초신경성 친화성이 있어서 영국의 안근마비 또 심장의 자극 전도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두부에서 디프테리아가 형성이 되면은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기 폐쇄의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디프테리아 특성은 뭐냐면은 임상 증상에 따라서 감염 부위, 환자의 면역 상태, 군주 동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디프테리아 역시 그 면역 수준이 만약에 면역이 좋으면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도 있고 경증의 호흡기 증상 및 전격적 치명상 증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디프테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지만 1993년에 소련에서 다시 그러니까 리이머징 디프테리아가 발생돼서 거의 200명쯤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디프테리아가 없다고 해서 아마 거기는 그냥 예방을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시네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애들한테 또 외부에서 받은 그런 그 습득된 그 병원균에 의해서 디프테리아가 그 공중에 그러니까 사회에 많이 퍼져서 그렇게 아주 한 그 동네에 완전히 엔데믹으로 일으켜서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 있는데 그 후로부터는 그 어린애들한테 백시네이션을 아주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많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아직도 디프테리아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디프테리아가 독소를 뿜는다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항독소 투여만이 특이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프테리아 발현 그런 게 이 항독소가 얼마만큼 빠르게 투여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그 환자 예후나 합병증 발현도 이렇게 자유가 그 항독소 요법이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가에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항독소의 작용은 혈중에 순환하고 있는 독소를 중화해서 손상을 입지 않는 세포에 더 이상 결합한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항독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또 디프테리아 환자 치료에는 항독소와 항균제 투여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균을 제거하고 독소 생성을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항독소 그 항균제 그래서 그 투여하고 있는 페니실린 같은 또 어리스로마이신 같은 이런 안티바이오틱스도 같이 투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가 숨을 잘못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을 절제할 그 절제가 필요한데 이때는 그 절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이 호흡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 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방접종을 보면은 디프테리아 톡소이드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방접종 톡소이드를 한번 맞으면 디프테리아 걸리지 않는 이제 걸리지 않게 되고 또 한 번 디프테리아 내추럴리 한번 디프테리아에 걸리면은 평생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항독소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태아에 전달이 되지만 우리가 모체로부터 받은 이런 항체는 생후 6개월이면 점점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어린아이들한테는 꼭 이런 디프테리아 그 예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또 어른들도 하려면은 시크 테스트라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디프테리아 걸렸냐 안 걸렸느냐 그런 항체가 있나 없나를 검사할 때 우리가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 항체 유무를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일해. 이 지금 세균성으로 하부호흡기 기관에서 발생되는 이런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예방접종 어린이들한테 예방접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포트시스 백일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일의 원인은 보드탈라 포투시스로 작은 그람의 양성, 음성, 막대균 바칠러스에게 사람에게만 이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일에는. 그래서 사람과 person to person 전파하기 때문에 거기 그 트랜스미션 루트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근데 포투시스 마찬가지로 헤모필루스 포투시스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닐레이트 클라제 독소를 가지고 있고 기관세포 독소, 뇌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증상은 3단계를 거쳐서 백일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콧물, 눈물 이런 게 일어나지만 잠복기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아급성기, 급성기 때는 이렇게 콧물, 눈물, 경한 경한 그런 기침을 하겠지만 회복도 발작적인 이런 급성기 때는 기침이 일어납니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는 점점점 나으면은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한 영아에게는 어리스로마이신 같은 항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트라사이클이나 클럼페니콜 같은 그 안티바이오틱스도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100일에는 높은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항상 격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감염성이 높은 집단이나 가족은 어리스로마이신으로 예방을 합니다. 이미 우리 집에 어린애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꼬마가 걸렸다면 그 어린애들한테도 어리스로마이신 같은 것으로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기침 때문에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 결핍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나 수분 공급, 전해질 보충 같이 대증요법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유아에 있어서는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므로 1세 이하는 만일에 100일이라고 알고 있으면 빨리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0일에 역시 퍼투시스 역시 혼합 백신 있죠. 디프테리아, 퍼투시스 또 이런 퍼투시스 함께 이제 100일의 균의 사군을 디프테리아 및 퍼투시스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당히 환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백시네이션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급성기관지염이 있겠습니다. 어큐트 브론카이티스는 목구멍 뒤로 그 폐에 들어가는 관을 우리가 관을 기관지라고 하는데 그 기관지의 염증 상태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염증 상태는 감염에 의해서 하겠죠. 바이러스는 앞에서도 보다시피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또 세포융합, 레스피라토리 신시시어 바이러스가 있겠고, 박테리아는 마이코플라즈마, 뉴모코칼,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급성기관지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점막이 이렇게 붓고 또 점액이 분비되고 기관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가래를 이제 뱉게 되고 또 숨쉬기가 힘들고 막 시시 소리 나는 그런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이건 급성 기관지염은 곧 뭐랄까 셀프 리미티드 금방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낫습니다. 합병증이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온도 유지 또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5분만 쉬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할까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급성 기관지염에는 만성 기관지염이 있죠. 이거는 기침과 기관지의 과도한 점액 분비 상태로 기관지 확장이 있고 또 천식을 하고 결핵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그 결핵과 같은 특정 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를 만성 크로니컬 브론카이티스라고 합니다. 만성 기관지염은 흡연을 하거나 또 이런 작업장에 분진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기를 흡입할 때 많은 그런 균들이
들어올 수가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급성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세균들을 보면은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균이 있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루스가 있고 사스랄균이 있고 또 뉴모니아 마이코플라스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성 급성지염은 세균성에 의해서 많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로코쿠스. 모세기관지염도 있죠. 모세기관지염은 어린이들한테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2세 이하에서 나타나죠. 원인은 약 75%가 레스피라토리 신시얼 바이러스. 레스피라토리 신시얼 바이러스는 여러 군데에서 어린이들 그 호흡기 질환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끔 2차적으로 뉴모니아 마이코플라스마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새 기관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 개사가 일어나서 기관지 주위에 침염을 보이고 폐 쪽으로 퍼져가서 간질 폐렴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유가 곤란하고 또 기면증이 되고 또 무호흡 이런 코 벌렁 또 그런 거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점점 이제 증세가 심해지면 그리고 청색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그 뭐랄까 우리가 그 하부 기관 중에서 한탄 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풀모나리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실상 한탄바이러스, 한타비리대에 속하는 이름인데 한타바이러스 풀모나리 신드롬 심폐증후군은 주로 이제 이렇게 사슴쥐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신주균이 되겠죠. 한탄 바이러스에 의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한타 바이러스는 쥐에 의해서 주로 북남미에서 일어나는 심폐, 그러니까 폐에 증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원인은 시놈브레 바이러스라는 한타비리대에 속하는데 시놈브레 바이러스는 이름이 없는 바이러스죠. 이렇듯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숙주는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흰밭생지가 되겠고 이 감염 경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흰밭생지의 오줌이나 분변 또는 타액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분비되는데 이런 게 건조돼서 바이러스가 사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발열, 두통, 피로감 이런 그 전초의 증상은 거의 감기와 비슷하지만은 점점 갈수록 폐, 모세, 혈관, 내피세포에 감염돼서 폐부종을 일으키고 저혈압, 폐수종과 같이 쇼크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릅니다. 실상 1993년에 미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때는 사망률이 거의 100%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질환이 되어 있었는데 하고 보니까 한타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50%에 다니는데 주로 미국과 남미, 중남미에 지금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종의 출혈열이 대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미션의 그 한타 바이러스 보면 이거는 신종의 출혈열이나
한타바이러스 풀모나리 폐증후군이나 같습니다. 전파의 감염 경로는 전파 경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된 쥐가 뭐 오줌이나 분변이나 침에 의해서 노출된 게 또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또 하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폐렴이죠. 폐렴은 주로 이제 폐렴 그러면은 노인들, 또 오래 기저질환 있는 분들, 또 겨울철 되면 노인들, 또 이렇게 면역이 약한 분들을 보면은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입원을 했지만 또 거기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사망의 사인은 거의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은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 감염 관련 또는 사망의 가장 흔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폐렴은 수많은 미생물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임상적 증상은 거의 같죠. 폐렴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폐렴의 원인균을 알려고 하려면은 실험실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폐렴의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꼭 실험실 동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어린이 경우는 더욱더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미생물 침입하는 경로는 물론 에어졸은 하니까 어떤 물질을 흡입하거나 또 이제 상기도 정상균 무리를 흡입하죠. 또 어찌됐든 간에 이 상기도 있는 그런 균들을 흡입했을 때, 또 그 입자가 컸을 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 폐에는 이렇게 폐포가 정상적으로 깨끗하죠. 폐포 속에 폐포가 깨끗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교환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는데 이 코와 입 병원균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면은 기관지 선물을 망가뜨리고 또 이제 병원균이 폐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 폐포에 병원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고름등 분비물이 차오르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산화탄소나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폐렴을 보면은 세균성 폐렴이 있고 또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을 보면은 폐렴 원인균을 보면은 스트레프토코쿠스 폐렴 알균이 있죠. 사슬 알균이 전체의 25 내지 60%를 차지하고 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이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균들이 1차성 비정형 폐렴을 야기시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차성이다. 인플루엔자 감염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보내드린 걸 보시면 김교원 형님하고 통화. 오케이. 예. 후전에 내가 만났거든. 예. 오케이. 비 올려나 봐. 유 선생님. 예. 방금 막 말이 나오네.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할게요. 그래서 예. 그 비정형 폐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를 이렇게 배양했을 때 거기 배양해서 나오지 않은 것을 비정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트랩토코쿠스 뉴모니아는
나오면 이거는 폐렴이다 즉시 아는데 나오지 않대. 그래서 이 비정형 폐렴 원인군을 보면은 폐렴 마이코플라스마균도 있고 또 뉴모니아 클라미도필라균도 있고 또 앵무병 콕실라 버네티 레지오넬라 누메필라도 있는데 이런 그 폐렴 클라미도필라균 같은데 사람에서 person to person도 전파되고 또 콕실라 버네티는 감염된 동물에 의해서 또 사람한테 할 수가 있고 레지오넬라 누메필라는 오염된 환경 우리가 에어컨 바람에서 어떠한 병원체가 날아와서 우리가 흡입해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원균, 비정형 폐렴 원인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폐렴의 이 흉부 감염의 징후와 증상을 보면은 기침이 짧은 기침이 이 가래에 섞여서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침할 때 흉부 통증도 있고 또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감염에서는 증상이 주로 흉부에 국한이 되지만 리조넬라 누메필라스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전신성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착란도 일으키며 설사, 간 또는 신장 이상의 기능도 보이기도 합니다. 폐렴은 직접적으로 흉관과 같은 폐위의 장소로 퍼져서 폐농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폐렴에 사용되는 그런 항생제를 보면은 폐렴 누모코쿠스를 보면은 암피실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141페이지에 보면은 폐렴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잘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은 이런 사회 그 공중보건상에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습득한 폐렴을 가진 환자의 3분의 1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폐렴이 거의 그 커뮤니티에서 얻은 폐렴군이에요. 환자예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B 물론이겠죠. 또 파라인플루엔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데 아데노바이러스, 레스피라토리 신시시얼 바이러스, 미즈, 사이토메갈로, 또 베리셀라 조스터, 코로나, 휴먼 메타유모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1차 바이러스 폐렴 또는 2차 세균성 감염과 관련된 폐렴이겠습니다. 1차로 폐렴이 걸렸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이러스성 폐렴에 있어서 호흡기, 레스피라토리 신시시얼 바이러스를 보면은 주로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그 과에 속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폐렴을 일으키는데 주로 언제냐? 주로 아무래도 겨울철에 많이 생기죠. 그리고 직접 하기도 표면 확산을 통해서 새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키는 게 이러한 RS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울로 전파되고 또 손에 의해 이게 비말이기 때문에 비말로 전파되고 손에 의해서 옮겨지죠. 전염이 강해서 유행 속도가 아주 빠르죠. 만 5세가 되면 어린애의 almost 95%가 항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이러스는 특이적인 그런 치료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포르말린 비활성화시킨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뭐라 할까 접종을 해도 이렇게 접종을 해서 내추럴리 인펙션 된 그런 호흡기 감염보다 더 심한 경과를 보여서 때로는 이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이러스 중에서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파라인플루엔자 세포융합 바이러스 전부 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도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바이러스는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 증상을 일으키지만 한 가지 바이러스는 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 군데에 정착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호흡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바이러스도 되겠습니다. 이런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타입이 1에서 4까지 있는데 1에서 3형은 인두형, 크루, 또 중이염, 세기관 지염의 그 기관지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키고 또 4형은 주로 감기를 일으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4가지 타입이 있는데 3형까지는 이제 이런 폐렴을 일으키고 4형만이 주로 감기를 일으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지만 특히 영아나 소아에서는 증상이 심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게 파라인플루엔자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인플루엔자도 IgG 그런 항체가 증명되지만 이런 그 감염으로부터는 이게 보호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gA 항체의 방역력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재감염이 일어나고 하고 또 효과적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해도 또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 3가지가 있죠. 그러는데 이 A, B, C형의 그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리온의 내부 구조 단백인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과 또 기질 단백, 마트릭스 프로테인의 그 항원석 차이로 A형, B형, C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조류, 포유동물 이런 데 강범위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원 대변을 통해서 판데믹 유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또 B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만 감염되지만 아주 엔데믹으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유행을 보고 있고 C형 감염은 산발적으로 거의 드물게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 증상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C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소변이, 대변이 이런 거 있죠. 소변이를 보면은 아까도 이런 인플루엔자에는 8가지의 7, 8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헤마그루틴인 뉴라미다제가 이렇게 바꿔지면 뉴라미다제 소로 이렇게 바꿔지면 이렇게 엔데믹으로 우리가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죠. 이런 이유에서 여기에 이 유전자가 그러니까는 재접종 이건 뭐라 하니 여기에 이 유전자가 이쪽으로 하면은 조금씩
변이 되는 거를 우리가 소변,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8개인데 이 8개 유전자가 항상 서로가 변화했기 때문에 유행이 해마다 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 재평성 과정, 이거는 팬데믹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 다 8가지, 7가지의 그 유전자가 있는데 헤마그루치닌, 뉴라미데이제가 있는데 이것이 대개 조류 인플루엔자는 돼지한테 감염이 돼서 돼지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돼지한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감염된 게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로 리어설트를 합니다. 재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땐 헤마그루친이라는 그 단백질이 아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세계적인 유행을 가지고 온 팬데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매년 맞고 있는 그런 백신은 인플루엔자 소변이, 그러니까 뉴라미다제가 조금씩 변하는 거고, 또 팬데믹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시킬 때는 헤마그루친이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보면은 물론 비말 감염이죠. 그래서 기관지 점막세포에 증식을 해서 어떤 때에서 헤마그루치닌, 뉴라미다제 그 점막세포에 붙여가는 그러한 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막세포에 해서 선모세 상피를 파괴하고 세균 증식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뉴라민 그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 뉴라민 분해 효소는 기도 분비물의 점성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을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형적인 표면 감염에 의해서 호흡기 점막 세포에서 더 신부 조직으로 파급되지 않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재감염은 HA 단백의 중화항체가 있고 방어하려면 그 헤마그루치네이션을 중화를 시키고 또 이게 뉴라미다제 단백에도 항체 일부를 기여해가지고 재감염을 방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루엔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증상도 잘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자에 의해서는 세균의 2차 감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보면은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백신도 하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같이 이렇게 백시네이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균 2차 감염이 올 때는 기관지염도 그리고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 순환장애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레이 신드롬 소아한테는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 신드롬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거는 우리가 백신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모든 백신이 2개월 전에 항체가 생기기 전에 생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질환의 유행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전부 다 끝나야지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아야 되고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효과는 거의 80~90%인데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6개월 이상 또 만성병 질환 환자, 심질환, 당뇨, 심부전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 특히 면역 그 억제제를 받는 그런 경우 고령자들, 의료 종사자들은 꼭 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이렇게 어떻게 백신을 만드느냐. 백신은 아까 그랬죠. A, B, C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C형은 거의 사람들한테 걸리지도 않고 또 사람들한테 걸려봤자 아주 미미하게 지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지난 해에 유행했던 A형 또 아주 오래 또 유행을 심했던 A형 2개의 그 스트레인과 또 B형 하나를 가지고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듭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A형 바이러스로서 캘리포니아 이걸 보면은 H1N1 2009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는데 2009년에 H1N1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플루엔자 A를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시킨 것하고 또 여기는 2013년 스위tzerland에서 분리한 A형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B형은 이런 푸켓, 태국 푸켓에서 B형 2013년에 유행한 거를 가지고서 백신을 만듭니다. 해마다 백신의 그 스트레인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가 생겼으면 치료는 만일에 백신이 없으면 빨리 우리가 이거 인플루엔자다 싶을 때는 아만타다인 이거 또 자나미비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난번에 오셀타미비아 이거를 그러니까 오셀타미비아는 뭐냐면 타미프루예요. 타미프루의 그 안티바이럴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로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을 쓰면 안 돼도 하도 요즘에 이제 유행이 되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바이러스에서 동물에 많은 질환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스 코로나 그러니까 메르스 코비드 19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동물 바이러스로서 취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가장 심각하게 주는 질환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메르스, 코비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19이 되겠습니다. 사스 바이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 해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으로서 2002년 12월에 중국 광동에서 처음 발생했죠. 이거는 거의 발열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여가지고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켜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서 광동에서 발견돼서 그 홍콩 또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갔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있을 때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사스로 인해서 그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증상은 마른 기침, 발열, 설사 등 있고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치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증 치료가 하고 이상하게 많지. 그 홍콩, 캐나다, 뭐 독일 이런 데서 다 사망한 경우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사망한 60세 남성 객담 검체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됐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런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186명의 사망 38명. 왜 그때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났었냐면 사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왜냐하면 이 매개체가 낙타인데 우리나라는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관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사스 때처럼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혼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병원 중심의 여러 가지 감염소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병원에서도 환자 관리가 아주 정돈된 것처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주로 다 비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녀온 환자로부터 생겼는데 비말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병원의 응급 장소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런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주로 매개체가 낙타, 감염된 낙타, 박쥐 등입니다. 그렇지만 감염되지 않는 이런 동물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스에 관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가 변이 돼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코비드-19 역시 19년 12월 우한에서 발생되고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런 방역이 철저히 잘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코로나 코비드-19에 의해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년 1월 5일부터 WHO에서 공식으로 명명한 다음부터는 방역이나 이런 환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많이 그 감염을 방어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과 같지만은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또 폐렴이 아주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또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노인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런 TV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은 단순 감기와
독감과 신종 코로나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 발생의 이치가 증상 발생 이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또 주요 증상은 뭐고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에 그림에 보여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면은 주로 하부 기관이죠. 하부 기관에서 증상을 일어나고 이런 증상을 보면은 발열, 마른 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단순 감기와 독감에 비하면 가래, 두통, 객혈, 설사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발현 순서가 감기도 이렇게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이러는데 이러한 초기 증상 없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 정도, 14일을 추정하고 있죠. 대개 회복은 약 14일 이후부터인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13일 내지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감염을 판단하는 방법은 즉시 이렇게 의료기관도 방문하고 또 가래 성분 검사로서 감기와 구별돼 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하부기관, 하기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예방수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비말로 인한 전파이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거리두기 이거는 다 이제는 잘 지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침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에티켓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좋아졌고 마스크 착용은 꼭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스에 대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커뮤니티 예방을 위해서는 백시네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트랜스미션 루트를 보면은 그 에어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말로써 한번 우리가 재채기를 하고 코를 풀고 손에 묻고 여러 가지 보면 10만에서 100만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그 비료는 한 번 기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이렇게 72시간 이내고 다 붙어져서 살아있는 거죠. 자, 비말로서 한 번 우리가 기침을 하면은 그 많은 그 비리온들이 1 내지 2m가 가서 다 붙거나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기침할 때 접촉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악수할 때 얼마나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되기 때문에 또 이게 끝나면 다른 또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역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홍역은 미전이죠. 이 홍역 역시 여러 기관계에 이렇게 침입하지만은 면역 반응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특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역은 역시 이군 법정 전염병이고 사람이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진 제부식 감기로 불리죠. 자, 발병 기전은 호흡기 감염으로 시작해서 바이러스 혈증이 일어나고 피부 신경계로 전파돼서 피부 발진이 유발되죠. 대부분
어린애들한테 감염이 되는데 임산부에서 태반을 경유해서 선천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는 아급성 경화 범내염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 죽거나 또 신체적인 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급성 경화 범내염 질환에 걸리면은 중추신경계를 감염해서 뇌염을 일으키고 또 중추신경계를 해서 뇌염을 하고 사망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나서 기머거리가 된다든가 신체적인 발육이 정지된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또 수명은 극히 짧게 되겠습니다. 불연성 간염은 거의 다 현성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로 이제 무슨 한 어린애가 발생했다면 거기 주인은 다 감염이 됩니다. 이 감염은 홍역은 아주 어린애들한테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홍역은 홍역의 그 초기 증상은 감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역의 중요한 것은 기침, 코감기, 결막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고 또 열이 떨어지고 또 구강점막에 커플릭 스포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보다 굉장히 고열코감기 증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 하루 이틀 후에 보면은 또 기대 발전이 있고 얼굴, 목, 팔, 그 몸통 산부로 인해서 발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합병증은 기관지 폐렴이 있고 중이염, 뇌염. 뇌염은 아까 그 선천적으로 걸렸을 때 어머니의 태반에 의해서 걸렸을 때 이런 중이염, 뇌염이 발생되겠습니다. 면역성은 자연적으로 또 한 번 앓고 나면은 일생 동안 유효한 특이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딥테리아도 그랬죠. 또 홍역도 그랬죠. 프로토시스 모두 다들 보면은 그 법정 전염병 2군을 보면은 전부 다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질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모체의 항체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지돼서 그 모체의 건강 상태가 좋은 나라들은 그 어린애들 12개월부터 시작되고 모체가 약한 아프리카나 그 건강 상태가 약한 데는 6개월부터 그 홍역 예방 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대개 바이러스 질환들은 특이적인 그런 그 치료법은 없죠. 그래서 대증요법을 요하고 또 예방 접종 그런 백신이 있기 때문에 약도각 백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백신은 MMR, 먼프스, 미즐, 또 루벨라 등 아주 세 개의 생백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면 새 질환이 다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다음은 가장 그 하기도 그러니까 호흡기 계통에서 중요한 튜버클로시스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이 아니라 결핵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에서 원인되죠. 여러분들이 뭐 결핵은 다 잘 알겠지만은 이 마이크로박테리아 그 과에 보면은 마이크로박테리움 또 레프로시스가 있죠. 그러니까 납병과 폐병 두 가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균은 천벌이라 했고 폐결핵은 무슨 뭐 연예인이나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걸린 그러한 질환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런 마이코박테리움 속에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각기 다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 결핵은 튜버클로시스는 아주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감염병이죠. 나균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나균은 이제 점점 없어졌는데 결핵은 다시 리이머징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WHO 보고에 의하면 매년 그 9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50 내지 200만 명이 죽는 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상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진단 후에 일주일 이후로 신고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결핵균은 사람에게 결핵을 야기시키고 가장 많은 것이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균은 개방성 폐결핵 환자 기침을 통해서 나오는 수변성 비말레의 결핵균이죠. 또 우리 몸은 결핵균에 감염된 후 대부분 3 내지 6주 이내에 세포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균은 제거되지만 약 50%의 감염자는 액티브 튜버클로시스 활동 결핵으로 진행됩니다. 저항성이 약한 사람은 더욱 진전이 돼서 이제 폐결핵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관지와 연결이 되면은 그 내용물이 객출로 이제 객출돼 가지고 폐에 동공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폐결핵 외에 결핵성 흉막염도 있고 또 결핵성 늑막염도 있고 결핵성 수막염, 장결핵, 또 신장결핵, 관절결핵, 아동의 림프색 결핵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 외에 이렇게 많은 결핵이 있죠. 그래서 이 결핵균은 여러분들이 코 4대 원칙이라는 걸 알죠? 코가 그 고형 배지를 통해서 감염 그 동물로부터 탄저군을 순수 배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수 배양을 해서 보니까 미생물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해가지고 이 고형 배지에 여러 차례 개대한 그런 그 세균을 실험 동물에라도 접종해 보니까 똑같은 증상과 질병을 야기시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코어가 4대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용군은 그러니까 내가 만일 폐결핵을 앓고 있다면 이 폐결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서는 반드시 이 폐결핵이라는 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이 폐결핵균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로부터 어떻게 순수 배양에 의해서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발견돼서 이 결핵균을 순수 배양하면 순수하게 그 결핵균만 딱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분리된 병원균을 다시 감수성이 심한 감성이 감수성이 있는 그런 실험 동물에 접종을 하면 그 똑같은 폐결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질병을 일으킨 동물로부터 똑같은 또 그 폐결핵이 나와야지만 이게 이거는 폐결핵이다. 이거는 튜버클로시스다. 이거는 네프로시스다는 거를 알 수 있는 4대 원칙을 코어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은 이 코어 4대 원칙에 의해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의 임상 특징은 물론 결핵균이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폐에 가장 많이 침범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이제 뭐 체중 감소, 두통, 치료 불능 이런 게 하고, 첫째는 그 폐결핵에 걸리면 객혈하고 가슴 통증이 있지만 얼굴이 창백해지니까 이런 피아니스트나 무슨 뭐 소설가나 맨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주로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폐결핵이 많이 걸리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폐에 초기 감염 병수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면역이 돼서 치유가 됩니다. 그때 이때는 이제 튜베클린 반응이 양성이 되는 거죠. 결핵균 자체가 튜베클로스 자체가 막대균 바칠러스고 그라미 양성균이고 항상생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운동성 편모가 없기 때문에 비운동성으로 산소성이고 계속 발육이 좀 느립니다. 그리고 균체 내 단백질은, 그러니까 그 튜베클로시스 그 균체 내의 단백질에는 튜베클린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결핵균은 산 알칼리 알코올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한 곳에서는 6개월 이상이고 갯담주에는 더 많이 오랫동안 생존하고 직사광선에는 2, 3분 금방 사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베클린 피부 검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왜 하냐면은 개체의 그 결핵균 감염 경험 유무를 알 수 있고, 또 단체 생활할 때 결핵의 집단 발생 금지를 할 수가 있고, 폐질환의 감별을, 폐질환 여러 가지 있지만 결핵의 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데 튜베클린은 뭐냐 하면은 그 균체 단백질에서 추출한 정제를 이제 검사에 이용한 게 튜베클린이죠. 그래서 이런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간호사가 됐을 때는 이런 걸 이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가 잠복 결핵도 이렇게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 잠복 결핵균 진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알아. 인터페론을 사용해서 인터페론 감마 릴리스 어세이라고 하는 이그라라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이용해서 시험관에서 결핵균에 감작된 사람의 T 림프구 인터페론 감마 생산이나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하는 T 림프구 수를 세포 면역 반응을 이제 T 림프구 수로서 세포 면역 반응을 측정하는 그런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진단법이고, 또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만일에 T 림프 자극 항원에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뭐 양성 반응이 나오고 뭐 음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활동성 결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건 잠복 결핵이구나. 그럼 잠복 결핵은 뭐냐면 결국에는 결핵균이 감염되어 있었음을 추정하고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예방접종자, 그러니까 BCG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특이도가 높죠. 그렇지만 BCG를 받은 사람은 특이도가 낮은 게 그게 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CG 백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거는 우형 결핵균을 담즙산에 함유된 액체 배지에서 11년간 거쳐서 130대를 개대해가지고 얻은 약독 생균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개대를 해서 얻은 약독 생균 백신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BCG 백신을 전부 다 뭐 어린애였을 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의 유병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신생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조기 치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무튼 호흡기로 이렇게 전염을 하기 때문에 격리 치료도 필요합니다. 우영 이 소결핵균은 뭐 사람한테 그렇지만 젖소가 젖소에 나오는 젖소가 감염되면 우유 유제품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항상균도 이거는 결핵균을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형 항상성균은 person to person 감염 볼 수가 없죠. 동물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낭성섬유균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이것도 호흡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들한테는 안 하지만 백인들한테 걸리는 그런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균에 좀 문제가 됐죠. 그 슈도모나스 세파시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게 의해서 낭성섬유증을 일으켰던 그것은 사망증을 그러니까 이런 그 슈도모나스 세파시아가 나오는 그런 낭성섬유증은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아주 그러한 보고가 있어서 요즘에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뭐 폐농양도 거의 폐에 감염, 개사성 폐렴을 일으키고 현기성 세균들이 많고 현기성 세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폐농양이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가래를 뱉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폐농양 치료는 고름을 배출하는 것, 또 감염 제거, 폐를 확장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진균 감염이 있는데 실상 진균은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진균에 부패되는 균들은 자연 상태에서 적응해서 잘 살고 있지만은 우리 생체에 침범을 해서 국소 감염이나 전신 감염을 초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감염이 되죠. 예를 들자면은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이에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는 당뇨병이나 면역 약화 질환이 증가됐을 때, 특히 또 HIV 감염에 의해서 면역 결핍 질환이 증가되거나 환경들에 의해서 면역이 약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 진균 감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페르길루스 푸미카투스나 뉴머시스티스나 지로베티 같은 거는 굉장히 면역, 그러니까 HIV 감염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진균 감염은 물론 호흡기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이렇게 면역이 약화된 사람들한테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호흡기 감염은 상기도 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염을 발현시키는 병원체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로써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